자,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쭉 들어보니까 유 박사님 얘기도 리즈너블하고 본부장님 얘기도 리즈너블해요. 그런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 미국 자체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이외의 것들이 움직여서 미국을 바뀔 가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도 높아진 형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중국은 두 가지를 여쭈고 싶어요. 중국이 서비스 수지 개선이 유럽의 훈풍을 이끌고 있는 건 사실. 또 그것이 결국 유로화의 강세와 달러 약세를 갖고 와서 이머징 시장의 위험선을 일으켰던 것도 사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시계를 넓게 보는 입장에서 보면 항상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냐. 중국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낙타 등과처럼 그런 형국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먼저 유 박사님. 그 중국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부채가 터지는 국가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아까 미국 외를 잠깐 말씀해 주셔서 공감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이 G3, 미국, 중국, 일본이 터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외 국가들, 제조업 수출 국가들, 즉 채권에 대한 발행력이 힘이 약하고 기축통화의 권역에서 빠져 있는 국가들, 한국 포함이고요, 당연히. 뭐 다른 이제 제조업 국가들 마찬가지고 그런 국가들이 사실은 이런 부채 사이클에서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 컨트롤이 가능해요. 부채가 더 올라도 자국에서 재정으로 혹은 해외에서 받아주는 쪽에서 정치의 외교적인 협상력으로 받아주는 쪽에서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비슷하게 지금 근데 같은 형국으로 가고 있죠. 부채 조정이 안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채는 항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항등식이 있는데 뭐냐면 결국에는 내부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민간의 부채가 늘어나면은 국가 부채는 줄어들게 돼 있고 이게 또 반대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구간이냐면 사실은 민간 부채가 코로나 때 확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국가에서 재정으로 좀 보조를 해주면서 이쪽을 좀 낮춰주면서 항등식을 맞춰 나가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또 발행하는 이제 부채로 또 그게 상등식이 맞춰져서 민간 쪽의 사이드를 좀 많이 낮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어요. 국가들이 제조업 국가들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신용은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납니다. 네. 미국의 신용대출이 다시 연초에 2조 9천억까지 갔다가 2조 4천억까지 확 빠졌다가 지금 2조 7천 8천억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다른 국가들도 동일하게 목격되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이게 힘이 안 되는 국가들은 이게 언제든 붕괴가 될 수 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은 이번에 리오프닝 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제 뷰티, 그리고 당장 비자 발급이 이제서 시작됐으니까 우리나라 여행, 그 다음에 유럽 여행 당연히 이제 될 텐데 문제는 이게 그 약간의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멈추지 않고 전체적인 글로벌 소비에 어느 정도 훈풍을 그래도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국의 초과 저축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읽은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굉장히 제가 좀 마음에 와닿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서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초과 저축이 있지만 초과 저축이 많이 늘어난 이 그 도시 인구 그다음에 그 지방 인구들을 주민들을 갖다가 다 분류를 해서 보니까 지방 쪽은 초과 저축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봉쇄되는 기간 동안에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재정적으로 가계 재정 자체가. 근데 도시 인구들은 그게 좀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을까 보니까 거기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총량적으로 주택 소비를 계속 해왔고 주택 구매를 했는데 그 디레버링이 일어나는 우리 저기 헝다그룹 사태 그 시점을 그 전부터 이미 주택 구매를 줄이고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쟁겨놓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분이 결국에 초과 저축이 예전에 코로나 이제 봉쇄 풀리면서 우리가 미국하고 유럽이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중국에서 발생할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서도 이제 지적하는 내용 자체가 좀 와닿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초과 저축이 좀 도시 지역에서 늘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위험 회피적이다.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부동산 디레버리징 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지금 작년도에 재정 적자가 너무 심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중국의 재정은 사실 거의 60, 70%가 그 부동산세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산 거래가 없다 보니까 재정 적자를 메꿔야 되는데 그래서 거래를 계속 유발시키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 다음이 이제 세금 인상인 거죠. 소득세나 부가세 인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빈센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포인트는 비슷하지만 약간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인플레가 확 유발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중국발의 소비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 그들도 자기네들 내실 다지기에 좀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지금 중국에 대해서 풀렸을 때 인플레가 강해질 거다라고 우려하거나 걱정했던 부분은 저탄소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정책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그 공급망이 이제 계속 잘 네. 병목 현상이 나타나면서 일어났던 인플레를 기억을 하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의 그러한 것을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지금 그 병목이 심하느냐 운임 지수가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일단은 수요 부분을 공급이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도 봉쇄 기간에도 어느 정도 충족해줬기 때문에 이게 풀리면서 폭발적으로 또다시 뭔가 어떤 그 공급 쇼티지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잘 헤쳐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구조로 가고 있고 잘못된 구조 속에서 금융이 약간 또 한 번 이제 버블을 튕겨주고 있는 시점인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에 봉쇄가 풀리면서 그 효과가 뷰티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우리가 기본적인 의류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겠지만 크리티컬, 특히 반도체나 산업재 쪽으로까지 번지기 힘들다. 지금 가장 핵심은 미국이 이번에 정찰풍선 가지고 중국하고 계속 싸우지 네.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시스템 반도체 금지해서 기업 제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AR 관련 수출을 다 금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한번 풀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mRNA 백신 제공할 테니까 니네 받고 우리 좀 잘 해볼까? 바이든이 제안을 했는데 그걸 딱 거절해버렸어요. 거기서 포인트가 지금 끝나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익인즉슨 중국 자체도 지금 크리티컬 산업 쪽의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이제 살아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를 크게 유발하지도 않을 것 같지만 중요한 건 소비의 긍정적 영향도 오히려 기대감이 너무 크게 좀 반영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아, 자, 이거는 유보 원장님한테 곧바로 이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발 인플레이션은 크지 않다. 네. 이유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작금의 글로벌 증시에 뭐 BOJ 역할도 되게 컸지만 사실 중국발 기대감으로 꽤 올랐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먼저 좀 들리거든요.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렇다면 그 이후의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저희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중국의 지금 투자 비중이 시가총액으로 한 12% 정도 돼요. 글로벌리. 네, 그럼 큰 거 아니에요? GDP로 보면은 20 몇 프로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예. GDP의 100%도 안 되는 거죠. 중국의 상대적인 어떤 매력도가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 물론 이게 거품일 수 있어요. 과거에 2014년, 15년도에 미국 증시, 죄송합니다. 중국 증시가 150% 폭등을 했었죠. 제가 그때 이제 중국에서 바로 넘어오면서 한국 들어오면서 아마 중국 증시가 폭등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언론이랑 했었는데 물론 폭등을 하고 나서 또 한참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딱 그런 시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중국이 미국처럼 유동성 부여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대한 거품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거고 지방 정부에 대한 컨트롤 부분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폈겠죠. 그래서 통화 정책이 미국만큼 유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근데 연말에 돼서 이제 리오프닝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M2 증가율이 지금 12.6%까지 올랐어요. 자, 미국이 과거에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25% 뭐 이렇고 지금은 마이너스 5%예요. 근데 이제 중국은 계속해서 한 자릿수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갔고 자, 결국은 이제 통화를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더 이상 급락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소비 성향들이 나올 거고, 개인들과 기업들의 소비 성향이 나올 거고, 저희가 봤었을 때 지금 초과 저축 부분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고, 여태까지는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 안 쓴 거고. 왜냐면 다 막아놨는데 뭘 쓰겠습니까, 그죠? 오프닝을 안 했는데. 소비를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여행 올라가고,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항공비, 특히 저희 여행 가실 때 너무 비싸졌죠. 예, 그만큼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연결되는 정도까지도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했었을 때 나중에 이게 다 거품이면 이제 터지겠죠.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서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여유가 좀 많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제 터지느냐예요. 그 터지기 전에는 엄청난 파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폭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놓쳤을 경우에 나중에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 와 있냐면 저희는 이제 시작이다. 중국이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로서 작용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수혜를 받을 거다. 물론 옛날만큼 수혜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중국 경제가 막 살아나면 우리도 그러니까 그쪽의 소비와 연결이 돼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미국과 중국과의 이 패권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서로 따로 놀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혜보다는 미국에 대한 수혜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미국의 성장률은 다시 높아지기보다는 뭐 명목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는 부분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과거에 이 2008년도 이때 너무 미국과 같이 동조를 해서 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단 말이죠. 그때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고. 자, 그러면서 과잉 설비 투자를 왕창 만들었던 게 2008, 9, 10, 11 이때예요. 이러면서 엄청난 어떤 그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잘 안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은 과거처럼 설비 투자를 매출액의 뭐 10몇 %씩까지 끌어올리는 케이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굉장히 요즘에는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들 많이 했는데 그거는 워낙 기업들이 좋아졌는데 임금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한 번의 어떤 불만 해소가 나온 거고요. 근데 앞으로 또다시 이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면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매출액 대비해서 한 12%, 13%까지 전 세계가 올라갔다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낮은 수준이에요. 한 9%대, 10% 미만. 그렇다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과잉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종목만 잘 골라내면 중국에서도 정말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한정적인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다 산업은 아니겠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시적으로 여행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근데 저희는 중국에 있어서 투자 비중을 높이는 건 맞고 그 안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현금 흐름이 좋고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것 같은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게 당연히 중국의 전기차도 있을 수 있고요.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중국의 AI 관리 이게 다 보면은 생산성 향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 박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소득층이 임금이 안 늘었고 부채가 많이 늘었다 문제죠. 근데 그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냐? 저는 적다. 그러면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튼튼한 회사들이 어디에서 성장이 나오고 또 그걸 생산성을 좋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투자를 무조건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증권회사로 따져볼까요? 우리가 과거에 증권회사는 워낙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네. 임금 상승이 높으면 증권회사 투자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온라인화되면서 모 기업 하나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잖아요, ROE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직원 수는 정말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직원 수로 계산하거나 실업률로 계산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보면 안 좋은 거고, 그렇지만 그 산업 자체는 성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14억 인구, 15억 인구,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인구만 하도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살면서 그냥 자식이 둘인데 한 명만 신고하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쪽의 임금 상승률은 안 올라가고 기업의 전체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부가 늘어나고 자, 이런 현상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골라낼 수만 있으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더 자본주의 국가 같은 모습을 띠는 기업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타이밍상 너무 거품이 깨질 거에 대한 걱정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다면 뭐 좀 수익을 올릴 거를 많이 놓칠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유 박사님도 그렇고 유 본부장님도 그렇고 중국의 자금의 턴어라운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실제 OECD에서 발표되는 중국의 선행지수만 보더라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니까요. 근데 그 올라가는 속도나 그 시계가 약간의 상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리스크를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지금의 반등을 바라볼지 아니면 너무 리스크만 보면 지금의 열매를 따먹기 힘들다라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둘지 그거에 대한 해석은 좀 분분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중국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제가 볼 때 교집합은 중국의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의 M2 증가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냐면 중국의 사회경제 총액이 점차 이제 바닥을 다지고 대출이 이제 증가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왜 대출을 하냐를 또 따지고 보면 결국 부동산이 살아나야지 대출을 하는데 아까 안전선호 말씀도 유 박사님 주셨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죽이진 않는데 또 살리진 않는다라는 스탠스가 너무나 깔려 있어서 제한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 본부장님 말씀도 맞고 유신익 박사님의 말씀도 맞지만 중국의 부동산에 현재 턴어라운드는 이미 됐다고 보고 그러면 이 상승의 흐름이 올해까지 갈 거냐 아니면 잠깐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나라가 1980년대 올림픽, 88년 올림픽 있고 나서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10몇 년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케이스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지금 중국 정책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를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낮게 보였거든요. 자산 가치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놔서 장부상에 낮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나라가 망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걸 뻔히 알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빠지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폭락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또 많이 올라가야 되느냐, 많이 올라갈 거냐 하는 것도 중국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좀 황다 사태 터지고 기본적으로 이 개발 회사들의 어떤 펀더멘탈을 들여다봤었을 때 현금 흐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부동산 가격을 뭐 소득 인컴 대비해서 뭐 가격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어쨌든 중국은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은 계속 좀 잡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과정 아래에서 우리가 90년대부터 2000년대로 넘어갈 때 보시면은 그때 삼성전자의 주가가 튄 거죠. 그때 가장 대표적인 어떤 잘 나가는 제조업들, 기업들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죠. 그리고 우리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제조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주는 그 국가에 있어서 또는 지금 이미 벌써 그 국가는 제조 기반이 튼튼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쪽은 문제가 뭐냐면 전력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뭐 서부 지역에서 공장이 있는데 갑자기 전력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문을 아예 닫는 게 오히려 공장을 안 돌리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무조건 전력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신재생 에너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생산성 향상을 시키면서 그 나라의 어떤 기반을 도와주는 인프라 관련 쪽은 투자를 지금 하시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앞으로 10년 동안 올릴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저는 올라가서도 안 되고 떨어져서도 안 되고 그냥 정부가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다의 시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 안 하느냐 저희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시장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아무튼 경쟁이 있는 부분을 계속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유 박사님은 어떠세요? 아이, 잘 듣고 있습니다. 중국은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유본 부장님 말씀 더 잘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사실 배우는 입장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경제 쪽에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보수적인 부분을 좀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이제 양해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중국을 볼 때 제가 뭐 중국 전문가는 아니지만 중국을 보지 않고 시진핑을 봅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미국한테 지금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이 그림을 봅니다. 근데 지금의 현재 형국으로는 이제 부동산의 마이크로한 대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하지만 대출을 풀어주고, 예전에 레버리지가 뭐 그 한 채를 기반으로 또 계속 그 제한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 제한을 계속 묶어두고 있고, 지금 분양을 후분양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면서 이제 도시 지역에 소득이 많은 인구들이 좀 불신이 생긴 것 같아요. 이미 4년 전부터. 아, 이거 했다가 홍다 때도 사실은 계약금을 넣었는데 이걸 돌려받지 못하고 이게 지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홍다 그룹이 언제 살아나서 지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근데 지금 형국도 부동산 쪽에 레버리징을 좀 취해줘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재정이 어느 정도 보조가 되니까 돈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풀어주고는 있지만 불신이 있고 풀어주는 속도도 예전처럼 확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제 시진핑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사람이 작년도부터 사실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홍다그룹도 그렇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거를 더 5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얘기했던 뭐 15년 경제 기획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했던 얘기들이에요. 네. 디레버리징 하겠다. 부채 성장 의존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시장 자율적으로 성장에 맡기지만 이것이 어떤 특정한 독점 권한을 갈 때는 그것의 시장 조정을 정부가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근데 이면으로 다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냥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제 자기 편을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오히려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서방이다, 자본주의다라는 개념에서 사실 다른 나라 별로 안 도와줬어요.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생각해도 사실 좀 그런 이야기인데, 좀 화나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때도 미국 그 반도체 투자 다 받아놓고 백신 공장을 지어줄 것처럼 모더나 그 CEO까지 대동해서 미팅 다 하고 나서 그거 지금 아무것도 된 거 없습니다. 유야만 다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들 다른 국가에서 투자만 받고 실제 베너핏은 안 주고 있어요. 그냥 수출의 개방문만 열어준다,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지는 뭐냐면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규화, 블록을 형성하고자 하나 그 어떤 그 신임이나 여론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대립하기는 아직은 낮아요. 국방비도 그렇고 전체적인 재정 규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편을 또 만들고 있어요. 이걸 저를 블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블록에서 중국이 더 강한 힘을 다지려면 자국 내에서의 입지가 더 탄탄해져야 됩니다. 시진핑이 이번에 이제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추면서 바로 노리는 것이 그거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언어는 떠오릅니다. 독재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갖기 위해서 민간에서 떠오르는 샛별들을 더 죽이는. 어느 정도 죽이냐?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들의 불만을 너무 크게 만들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래서 헝다도 시작이 됐고 사실은 이게 디레버리징이라는 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부채를 계속 조달을 하면서 결국엔 그 부채 조달에 해외로 또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해외 부채를 조달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달러로 가고 그러면 또 미국이에요. 그럼 중국이 미국한테 아쉬운 손짓을 하기는 힘들고 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디레버리징은 당연히 막아야 되니 헝다그룹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지금 빅테크 그룹들 있지 않았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네네. 독점 규제 부분에서 뭐 위법 사항이 있다고는 했지만 물론 그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그들이 정부한테 보조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해주는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면 이 요지는 뭐냐면 부동산이 올해 전년 기저의 패턴으로 놓고 봐도 당연히 오를 겁니다. 오르는데 이게 이미 민간 사이드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사는 것에 대한 그 불신임이 생겼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오르는 속도나 그 수준은 이거는 오르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계속 거래를 일으키려는 부동산 세금의 유인이 더 크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부동산이 살아나고 중국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유본 부장님 말씀 중에서 그래도 저는 재미있게 생각했던 부분이 네. 미국하고 틀리게 중국은 혁신을 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한다면은 정부에서 그거를 계획을 이미 짰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요. 왜냐면은 당국이 돈을 쏟아부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한 특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H주 쪽보다도 상해의 A주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본부장님께 여쭤봐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혁신 기업은 그들의 내수 시장은 외부의 수입을 하겠다는 것보다 내수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서 혁신 기업은 중국은 볼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뭐 다른 의견도 있는데 또 네. 설득이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요. 서로 있으신 것 네. 같고요. 네. 멀어져간 홍콩 네. 일치. 네. 중국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해봤는데 마지막 이제 두 분이 가시기 전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국에 이거 하나만 조금 기억해두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부장님. 저는 투자는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안 좋을 때 도망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계속 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노력을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멘탈을 꼭 심고 여기에 이제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했던 것 같아서 저도 하나 말씀드릴 게 떠올라가지고 채권을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채권이 이제 금리 상단을 갖다가 잡는 게 되게 중요한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잘 잡으면 채권은 우리가 이제 뭐 장기물로 보면 5년, 10년으로 보면 올해가 좀 좋은 기회일 것 같다. 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은 투자를 할 때 또한 채권은 장기 10년의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올해가 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글로벌리 돌아가는 상황 또한 지금은 투자할 때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두 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혜 씨 네. 오늘 어떠셨어요? 투유 두 분 모시고 네. 투유. 네. 투유 두 분의 이 박사님, 이 네. 부장님 모시고 제가 다른 의견도 있었고 같은 의견도 있었고 진짜 좀 풍성하게 녹화 시간에 비례해서도 네. 또 풍성하게 들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네, 허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꼿꼿하게. 네. 네, 다음 주에는 요즘 가장 핫한 분야이죠. 챗 GPT에 네. 대해서 드디어 카페 빈센트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예고를 드리는 거고요. 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 다음 주에도 보다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